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어머니나 시어머니 혹은 가까운 여성 어른과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가 끝났을 뿐인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되물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불편한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하는 그분의 방식이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끊임없이 당신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적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단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그 따뜻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모든 대화의 주인공이 결국 자기 자신으로 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대화 가로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자녀나 손주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어도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게 대화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곧잘 쳐요 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그의 레슨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나를 닮아서 재능이 있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손주가 축구 시합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하면, 그 애가 내 운동신경을 물려받아서 다행이지라며 공을 가로챕니다. 모든 대화의 초점은 항상 자신의 역할, 자신의 희생, 자신의 뛰어남으로 옮겨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성취는 어머니 자신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거나 아예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아기가 아파서 힘들었어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공감하기보다 그 아기 때문에 내가 밤새 한숨도 못 자서 지금 너무 피곤해 죽겠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화는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나가 있으며 모든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는 유독 내가, 나의 같은 1인칭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패턴의 본질은 통제력입니다. 모든 순간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므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 즉 자기 자신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고정시킵니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대화의 흐름을 독점하려 할 때 우리는 대화의 초점 되돌리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원래 하려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은 저는 지금 이 주제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말들은 솔직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상대방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동조해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상대가 끈질기게 자기 이야기만 하려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부드럽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의 관심과 통제 욕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 쪽으로 가져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칭찬과 비난을 한 문장에 교묘하게 섞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을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쓴 약을 입에 털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나 가족을 칭찬하여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칭찬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너 참 예쁘다. 죽은 깨만 좀 없으면 완벽할 텐데 라고 말하거나, 새로운 남자친구 당연히 만나봐야지. 지난번 그 멍청이보다는 낫겠지. 와 같은 식입니다.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말 같지만 이 말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은근히 훼손시키면서 동시에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 전술은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 끊임없이 그녀의 인정을 구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늘 원하지만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욕이 섞인 칭찬을 들었을 때는 의도 파악하기와 평정심 유지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가 베일에 쌓인 모욕을 던질 때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그 말의 의도를 차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집이 참 좋네.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되려는 의도였나요? 혹은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질문들은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조종의 의도에 불을 비추면서도 그들의 감정적인 개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죠.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교묘한 조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서는 자녀와 끝없이 경쟁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성취, 운동, 심지어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보드게임에서조차 경쟁심을 불태웁니다. 이는 질투 섞인 경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나 손주의 성공을 격려하고 축하해주기보다는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성취를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려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딸이나 며느리에게 가장 강한 경쟁심을 느낍니다. 외모, 지능, 사회적 성공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가치와 연관된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녀는 딸들을 자기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면서도 그들이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들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출산한 딸에게 나는 내 나이 때 애 셋을 낳고도 허리가 24인치였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질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아들의 존경과 관심 속에서 자신이 밀려났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경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죄책감과 과도한 유착을 통해 아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관심이나 애정이 다른 곳, 특히 아내에게 향할 때 그녀의 질투심은 폭발합니다. 아들이 아내를 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고는 너는 나를 보고는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이 없지라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에게 쏠리는 관심은 곧 자신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놀이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지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10대 손녀가 보드게임에서 이기자 이건 불공평해. 아무도 나한테 규칙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잖아. 라고 소리치며 게임판을 밀어버리고 손녀 얼굴에 게임말을 던지는 할머니의 모습은 어른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고 결국 모두가 나를 따돌렸다며 명절 저녁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질투와 경쟁은 다른 사람들의 초점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중요성과 통제력이 위협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려 들거나 비교하려는 어머니의 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기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경쟁에 휘말려들지 않고 대신 차분하고 무심한 한마디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잖아요. 혹은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침착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전달된 이 말들은 그녀가 그토록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이기려는 욕구를 즉시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이 그녀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주도권을 지키고 그녀가 당신을 라이벌 관계로 끌어들이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서는 죄책감을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화 좀 자주 해라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잔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유교적 효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권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죄책감을 아주 계산적이고 끊임없이 조종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어머니는 당신이 전화를 충분히 자주 하지 않았고 방문을 충분히 자주 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돕지 않았고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시간 좀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혹은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니 와 같은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 주입은 성인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요구하는 것이 많고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넌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혹은 너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전술의 목적은 당신이 어머니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나 때문이다라고 믿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어머니가 불행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고 믿게 되며 이는 평생에 걸친 죄책감과 자책의 패턴을 만듭니다.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하는 어머니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죄책감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녀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말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느끼실지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이 대답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그녀의 조종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당신은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서는 자녀를 트로피 아니면 골칫덩어리로, 즉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이나 연장선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빛내주는지, 자신의 필요를 얼마나 잘 채워주는지에 따라 자녀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에게 당신의 가치는 철저히 거래적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이죠. 이는 칭찬처럼 보이는 대화에서 쉽게 드러나지만 사실 그 칭찬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 옷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지만 그 옷이 바로 자신이 입으라고 했던 옷일 때만 그렇습니다. 내 남자친구를 어서 만나보고 싶구나 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 기뻐서가 아니라
그 남자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더 많은 관심과 찬사를 얻어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성적이 좋고, 날씬하고, 예쁘고, 친구가 많고, 재능이 있는 등 그녀가 좋다고 여기는 나의 모습은 온전히 그녀의 소유가 됩니다.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죠. 하지만 여드름, 무대 공포증, 혹은 누군가 말을 걸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같이 그녀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나의 모습은 철저히 숨겨야 할 단점이 됩니다. 나의 약점이나 실수가 곧 자신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어머니를 대할 때는 이것은 나의 삶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행동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킬 때 단 하나의 명확한 문장으로 대응하세요. 이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녀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릴 때나 당신의 실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길 때 모두 효과적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그 순간 조종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녀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삶은 그녀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화의 패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주하는 것은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의 감정과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어머니나 시어머니 혹은 가까운 여성 어른과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가 끝났을 뿐인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되물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불편한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하는 그분의 방식이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끊임없이 당신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적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단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그 따뜻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모든 대화의 주인공이 결국 자기 자신으로 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대화 가로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자녀나 손주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어도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게 대화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곧잘 쳐요 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그의 레슨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나를 닮아서 재능이 있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손주가 축구 시합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하면
그 애가 내 운동신경을 물려받아서 다행이지라며 공을 가로챕니다. 모든 대화의 초점은 항상 자신의 역할, 자신의 희생, 자신의 뛰어남으로 옮겨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성취는 어머니 자신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거나 아예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아기가 아파서 힘들었어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공감하기보다 그 아기 때문에 내가 밤새 한숨도 못 자서 지금 너무 피곤해 죽겠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화는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나가 있으며 모든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는 유독 내가, 나의 같은 1인칭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패턴의 본질은 통제력입니다. 모든 순간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므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 즉 자기 자신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고정시킵니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대화의 흐름을 독점하려 할 때 우리는 대화의 초점 되돌리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원래 하려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은 저는 지금 이 주제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말들은 솔직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상대방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동조해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상대가 끈질기게 자기 이야기만 하려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부드럽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의 관심과 통제 욕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 쪽으로 가져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칭찬과 비난을 한 문장에 교묘하게 섞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을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쓴 약을 입에 털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나 가족을 칭찬하여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칭찬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너 참 예쁘다. 죽은 깨만 좀 없으면 완벽할 텐데 라고 말하거나 새로운 남자친구 당연히 만나봐야지. 지난번 그 멍청이보다는 낫겠지. 와 같은 식입니다.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말 같지만 이 말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은근히 훼손시키면서 동시에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 전술은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 끊임없이 그녀의 인정을 구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늘 원하지만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욕이 섞인 칭찬을 들었을 때는 의도 파악하기와 평정심 유지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가 베일에 쌓인 모욕을 던질 때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그 말의 의도를 차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집이 참 좋네.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되려는 의도였나요? 혹은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질문들은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조종의 의도에 불을 비추면서도 그들의 감정적인 개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죠.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교묘한 조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서는 자녀와 끝없이 경쟁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성취, 운동, 심지어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보드게임에서조차 경쟁심을 불태웁니다. 이는 질투 섞인 경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나 손주의 성공을 격려하고 축하해주기보다는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성취를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려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딸이나 며느리에게 가장 강한 경쟁심을 느낍니다. 외모, 지능, 사회적 성공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가치와 연관된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녀는 딸들을 자기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면서도 그들이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들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출산한 딸에게 나는 내 나이 때 애 셋을 낳고도 허리가 24인치였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질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아들의 존경과 관심 속에서 자신이 밀려났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경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죄책감과 과도한 유착을 통해 아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관심이나 애정이 다른 곳, 특히 아내에게 향할 때 그녀의 질투심은 폭발합니다. 아들이 아내를 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고는 너는 나를 보고는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이 없지라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에게 쏠리는 관심은 곧 자신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놀이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지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10대 손녀가 보드게임에서 이기자 이건 불공평해. 아무도 나한테 규칙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잖아. 라고 소리치며 게임판을 밀어버리고 손녀 얼굴에 게임말을 던지는 할머니의 모습은 어른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고 결국 모두가 나를 따돌렸다며 명절 저녁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질투와 경쟁은 다른 사람들의 초점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중요성과 통제력이 위협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려 들거나 비교하려는 어머니의 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기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경쟁에 휘말려들지 않고 대신 차분하고 무심한 한마디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잖아요. 혹은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침착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전달된 이 말들은 그녀가 그토록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이기려는 욕구를 즉시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이 그녀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주도권을 지키고 그녀가 당신을 라이벌 관계로 끌어들이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서는 죄책감을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화 좀 자주 해라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잔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유교적 효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권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죄책감을 아주 계산적이고 끊임없이 조종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어머니는 당신이 전화를 충분히 자주 하지 않았고 방문을 충분히 자주 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돕지 않았고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시간 좀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혹은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니 와 같은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 주입은 성인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요구하는 것이 많고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넌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혹은 너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전술의 목적은 당신이 어머니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나 때문이다라고 믿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어머니가 불행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고 믿게 되며 이는 평생에 걸친 죄책감과 자책의 패턴을 만듭니다.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하는 어머니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죄책감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녀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말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느끼실지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이 대답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그녀의 조종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당신은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서는 자녀를 트로피 아니면 골칫덩어리로, 즉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이나 연장선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빛내주는지, 자신의 필요를 얼마나 잘 채워주는지에 따라 자녀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에게 당신의 가치는 철저히 거래적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이죠. 이는 칭찬처럼 보이는 대화에서 쉽게 드러나지만 사실 그 칭찬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 옷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지만 그 옷이 바로 자신이 입으라고 했던 옷일 때만 그렇습니다. 내 남자친구를 어서 만나보고 싶구나 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 기뻐서가 아니라 그 남자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더 많은 관심과 찬사를 얻어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성적이 좋고 날씬하고 예쁘고 친구가 많고 재능이 있는 등 그녀가 좋다고 여기는 나의 모습은 온전히 그녀의 소유가 됩니다.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죠. 하지만 여드름, 무대 공포증, 혹은 누군가 말을 걸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같이 그녀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나의 모습은 철저히 숨겨야 할 단점이 됩니다. 나의 약점이나 실수가 곧 자신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어머니를 대할 때는 이것은 나의 삶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행동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킬 때 단 하나의 명확한 문장으로 대응하세요. 이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녀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릴 때나 당신의 실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길 때 모두 효과적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그 순간 조종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녀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삶은 그녀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화의 패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주하는 것은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의 감정과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어머니나 시어머니 혹은 가까운 여성 어른과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가 끝났을 뿐인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되물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불편한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하는 그분의 방식이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끊임없이 당신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적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단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그 따뜻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모든 대화의 주인공이 결국 자기 자신으로 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대화 가로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자녀나 손주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어도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게 대화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곧잘 쳐요 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그의 레슨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나를 닮아서 재능이 있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손주가 축구 시합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하면 그 애가 내 운동신경을 물려받아서 다행이지라며 공을 가로챕니다. 모든 대화의 초점은 항상 자신의 역할, 자신의 희생, 자신의 뛰어남으로 옮겨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성취는 어머니 자신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거나 아예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아기가 아파서 힘들었어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공감하기보다 그 아기 때문에 내가 밤새 한숨도 못 자서 지금 너무 피곤해 죽겠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화는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나가 있으며 모든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는 유독 내가, 나의 같은 1인칭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패턴의 본질은 통제력입니다. 모든 순간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므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 즉 자기 자신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고정시킵니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대화의 흐름을 독점하려 할 때 우리는 대화의 초점 되돌리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원래 하려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은 저는 지금 이 주제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말들은 솔직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상대방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동조해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상대가 끈질기게 자기 이야기만 하려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부드럽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의 관심과 통제 욕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 쪽으로 가져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칭찬과 비난을 한 문장에 교묘하게 섞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을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쓴 약을 입에 털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나 가족을 칭찬하여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칭찬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너 참 예쁘다. 죽은 깨만 좀 없으면 완벽할 텐데 라고 말하거나 새로운 남자친구 당연히 만나봐야지. 지난번 그 멍청이보다는 낫겠지. 와 같은 식입니다.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말 같지만 이 말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은근히 훼손시키면서 동시에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 전술은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 끊임없이 그녀의 인정을 구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늘 원하지만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욕이 섞인 칭찬을 들었을 때는 의도 파악하기와 평정심 유지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가 베일에 쌓인 모욕을 던질 때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그 말의 의도를 차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집이 참 좋네.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되려는 의도였나요? 혹은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질문들은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조종의 의도에 불을 비추면서도 그들의 감정적인 개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죠.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교묘한 조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서는 자녀와 끝없이 경쟁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성취, 운동, 심지어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보드게임에서조차 경쟁심을 불태웁니다. 이는 질투 섞인 경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나 손주의 성공을 격려하고 축하해주기보다는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성취를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려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딸이나 며느리에게 가장 강한 경쟁심을 느낍니다. 외모, 지능, 사회적 성공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가치와 연관된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녀는 딸들을 자기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면서도 그들이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들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출산한 딸에게 나는 내 나이 때 애 셋을 낳고도 허리가 24인치였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질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아들의 존경과 관심 속에서 자신이 밀려났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경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죄책감과 과도한 유착을 통해 아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관심이나 애정이 다른 곳, 특히 아내에게 향할 때 그녀의 질투심은 폭발합니다. 아들이 아내를 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고는 너는 나를 보고는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이 없지라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에게 쏠리는 관심은 곧 자신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놀이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지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10대 손녀가 보드게임에서 이기자
이건 불공평해. 아무도 나한테 규칙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잖아. 라고 소리치며 게임판을 밀어버리고 손녀 얼굴에 게임말을 던지는 할머니의 모습은 어른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고 결국 모두가 나를 따돌렸다며 명절 저녁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질투와 경쟁은 다른 사람들의 초점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중요성과 통제력이 위협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려 들거나 비교하려는 어머니의 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기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경쟁에 휘말려들지 않고 대신 차분하고 무심한 한마디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잖아요. 혹은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침착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전달된 이 말들은 그녀가 그토록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이기려는 욕구를 즉시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이 그녀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주도권을 지키고 그녀가 당신을 라이벌 관계로 끌어들이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서는 죄책감을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화 좀 자주 해라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잔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유교적 효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권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죄책감을 아주 계산적이고 끊임없이 조종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어머니는 당신이 전화를 충분히 자주 하지 않았고 방문을 충분히 자주 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돕지 않았고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시간 좀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혹은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니 와 같은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 주입은 성인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요구하는 것이 많고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넌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혹은 너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전술의 목적은 당신이 어머니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나 때문이다라고 믿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어머니가 불행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고 믿게 되며 이는 평생에 걸친 죄책감과 자책의 패턴을 만듭니다.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하는 어머니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죄책감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녀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말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느끼실지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이 대답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그녀의 조종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당신은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서는 자녀를 트로피 아니면 골칫덩어리로, 즉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이나 연장선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빛내주는지, 자신의 필요를 얼마나 잘 채워주는지에 따라 자녀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에게 당신의 가치는 철저히 거래적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이죠. 이는 칭찬처럼 보이는 대화에서 쉽게 드러나지만 사실 그 칭찬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 옷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지만 그 옷이 바로 자신이 입으라고 했던 옷일 때만 그렇습니다. 내 남자친구를 어서 만나보고 싶구나 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 기뻐서가 아니라 그 남자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더 많은 관심과 찬사를 얻어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성적이 좋고 날씬하고 예쁘고 친구가 많고 재능이 있는 등 그녀가 좋다고 여기는 나의 모습은 온전히 그녀의 소유가 됩니다.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죠. 하지만 여드름, 무대 공포증, 혹은 누군가 말을 걸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같이 그녀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나의 모습은 철저히 숨겨야 할 단점이 됩니다. 나의 약점이나 실수가 곧 자신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어머니를 대할 때는 이것은 나의 삶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행동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킬 때 단 하나의 명확한 문장으로 대응하세요. 이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녀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릴 때나 당신의 실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길 때 모두 효과적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그 순간 조종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녀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삶은 그녀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화의 패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주하는 것은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의 감정과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어머니나 시어머니 혹은 가까운 여성 어른과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가 끝났을 뿐인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되물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불편한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하는 그분의 방식이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끊임없이 당신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적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단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그 따뜻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모든 대화의 주인공이 결국 자기 자신으로 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대화 가로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자녀나 손주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어도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게 대화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곧잘 쳐요 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그의 레슨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나를 닮아서 재능이 있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손주가 축구 시합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하면, 그 애가 내 운동신경을 물려받아서 다행이지라며 공을 가로챕니다. 모든 대화의 초점은 항상 자신의 역할, 자신의 희생, 자신의 뛰어남으로 옮겨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성취는 어머니 자신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거나 아예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아기가 아파서 힘들었어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공감하기보다 그 아기 때문에 내가 밤새 한숨도 못 자서 지금 너무 피곤해 죽겠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화는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나가 있으며 모든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는 유독 내가, 나의 같은 1인칭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패턴의 본질은 통제력입니다. 모든 순간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므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 즉 자기 자신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고정시킵니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대화의 흐름을 독점하려 할 때 우리는 대화의 초점 되돌리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원래 하려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은 저는 지금 이 주제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말들은 솔직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상대방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동조해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상대가 끈질기게 자기 이야기만 하려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부드럽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의 관심과 통제 욕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 쪽으로 가져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칭찬과 비난을 한 문장에 교묘하게 섞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을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쓴 약을 입에 털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나 가족을 칭찬하여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칭찬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너 참 예쁘다. 죽은 깨만 좀 없으면 완벽할 텐데 라고 말하거나 새로운 남자친구 당연히 만나봐야지. 지난번 그 멍청이보다는 낫겠지. 와 같은 식입니다.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말 같지만 이 말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은근히 훼손시키면서 동시에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 전술은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 끊임없이 그녀의 인정을 구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늘 원하지만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욕이 섞인 칭찬을 들었을 때는 의도 파악하기와 평정심 유지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가 베일에 쌓인 모욕을 던질 때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그 말의 의도를 차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집이 참 좋네.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되려는 의도였나요? 혹은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질문들은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조종의 의도에 불을 비추면서도 그들의 감정적인 개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죠.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교묘한 조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서는 자녀와 끝없이 경쟁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성취, 운동, 심지어는 가족들이 모여서